최근에 혼인 건수가 3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이른바 비혼주의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회자가 되면서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 동거 가족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 씨, 실제로 동거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게 확인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국내 인구 총조사로는 이 통계 조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예? 네, 동거 가구와 조son 가정에 대한 통계가 아예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인구 총조사에 관련한 항목들을 집어넣자는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한 실태 파악도 지금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구로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뭡니까? 통계청에서 올해 발표한 2018년도 사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48%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조사가 요 관련해서 응답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게 이 조사를 시작하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거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비율도 굉장히 올라가서 한 56%가 찬성한다라고 답하셨고 특히 2030 세대, 젊은 세대에서는 한 70%가 동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과 결혼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들 드러납니까? 실제 느낌이 어때요? 글쎄요, 이 체감하기는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통계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통계청의 이 2018년도 조사를 놓고 결혼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비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만혼이라고 하죠. 네. 늦게 결혼하는 결혼 연령이 뒤로 늦춰지는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분들보다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보면 12년 전에 2.2%였는데 올해는 3%라고 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0.8%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비혼의 영향 때문에 출산율이나 결혼율이 이렇게 저하된 것이냐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체감상 느껴보면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득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 그러니까 혼인 제도에 대한 압박 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혼이라고 하면 가문과 가문의 어떤 만남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고 그리고 또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 혹은 어떤 같이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보단 동거 혹은 비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정식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보다 그렇지 않게 태어난 신생아, 동거 부부가 됐건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 됐건 그런 신생아가 훨씬 많아진 게 벌써 꽤 됐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동거 가구에 대한 조사조차 없을 정도로 아직은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편인데 과거 같으면 동거는 잠깐 살다 헤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 밖에는 소문도 안 내는 것, 비밀리에 이런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꼭 법적 결혼이 아니라 동거로 오랫동안 함께 파트너로 살면서 자녀도 낳을 계획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법적 부부와 똑같은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슈가 이제 오늘의 토론 주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지혜 씨는 해줘야 된다? 네,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내놓고 있건 내놓고 있지 않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가구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4인 가구를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서 정상 가구라고 하는 것을 규범화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혼인하여서 2명의 아이를 낳은 것을 표본 가정으로 두고
가구고 정상 가구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네, 지금 오히려 그게 소수예요. 네, 맞아요. 그게 거의 한 17%대로 떨어졌어요. 예. 4인 가구가. 예.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 정도이고 2인 가구도 작년보다 올라서 26%, 3인 가구가 21%, 그리고 4인 가구가 제일 낮은 17%예요. 그래서 이렇게 4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의 그 현황이 좀 바뀌었다면 국가도 그 변화에 맞추어서 다른 그 시민들도 다른 가구 형태를 갖고 있는 시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가정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똑같은 지원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 법적인 제도가 신설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논의가 왜 촉발됐냐면 2014년도에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는데 그때 이제 동거부부의 어떤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었지만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발의했더니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는 찬성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에 갔는데 이 동거하는 관계인데 뭐 내가 수술 보호자 사인을 못 한다던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거 관계인데 한부모 가정으로 정당한 어떤 아이의 혜택까지도 박탈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실혼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이상으로 그러한 어떤 보호자의 권리라던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경제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저리로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죠. 네.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권을 신혼부부들에게 네,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의 제도적 혜택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까지나 우선순위가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제도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이 결혼이라는 의무 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려하는 게 순서다. 이것이 완전히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법적 결혼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인정해 주되 동거도 인정해 주되 네,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되 이걸 완전히 결혼과 똑같이 하게 되면 뭐 그런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혼에 비해서 이런 동거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해지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약이나 이런 금리 여러 가지 국가의 혜택을 받아놓고 굉장히 쉽게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악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 그런 혜택을 노리고 위장 동거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뭐 팍스 시민연대 계약이나 뭐 독일이나 스웨덴의 이런 계약은 애초에 도입된 취지가 동성 커플의 제도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도입이 되었다가 차후 이제 비혼 커플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제도를 많이 선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동성 커플에게 어느 정도 법적인 지위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여전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앞서 가버리게 되면 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지혜 위원장. 일부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인데. 우선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팍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성 커플을 인정하려고 하는 제도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성 커플을 중심으로 이 시민결합 제도를 이용하는 커플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90% 가까이가 이성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이성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그 이 시민결합의 형태의 새로운 그 정체를 지위를 부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차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말 우리나라 제도가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로만 되어 있느냐를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출 제도나 아니면은 뭐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임대 그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공급 대상자의 신혼부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정책에 그 대학생과 그리고 또 그 사회초년생 그리고 또 뭐 일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청년들 뭐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규정이라면 저는 뭐 커플이라고 할지라도 뭐 시민결합 형태의 커플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대상자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신혼부부가 아닌 대상에게도 이 제도들로서 포용하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2인 정도의 그 뭐 신혼부부가 아닌 시민결합 형태의 커플을 인정하는 것도 좋죠. 네. 출산율이 우리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뭐 이게 아주 큰 획기적 방안이 되는 건 아닌데 부수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동거 부부의 자녀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들은 나온 지 꽤 됐단 말이에요. 네. 장희찬 씨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아이들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 동거 부부가 출산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출산 합니다. 장려금도 똑같이 네, 그런 받고.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동거라는 제도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팍스가 많이 예시로 되는데 이거는 결혼과 달리 이 시청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동의서만 작성하면 바로 성립이 돼요. 네.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처럼 뭐 소송을 하거나 숙려 기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만나고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이 제도로 결합할 수 있고 예. 이 제도를 떼어내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런데 뭐 출산을 하게 되면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어떤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역으로 저는 결혼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기여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출산율 부분에 있어도 프랑스는 사실 인종별 출산율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 UN 포럼 같은 데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로는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비혼을 인정함으로써 출산율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동일한 시기에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의 어떤 난민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출산율이 늘어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정말 우리 문제의 고민이라면 비혼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린 쪽으로 가는 게 예. 오히려 더 나은 혜택일 수 있는데 지금 잘못된 원인과 어떤 처방을 가지고 논의하는 걸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나 뭐 북유럽이나 이렇게 출생률이 그나마 한국에 비해서 좀 높은 그 OECD 평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가구에 대한 양육의 혜택이라기보단요, 전 사회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가구를 인정하자를 넘어서서 여성에 대한 뭐 성평등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육아나 뭐 출산으로 인한 휴직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고 남성 또한 함께 휴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고 이제 그 출산 혹은 사회 제도들이 일반 그 이성의 중심으로 한 2인 혼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게 가닿았을 때 더 많은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맞는 말이죠. 네네. 근데 뭐 시민결합 같은 경우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팍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정상 혼인 그 가정보다 팍스로 시민결합한 분들의 이별률이 훨씬 더 적어요. 오히려 적어요. 네, 정상 혼인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이혼을 한다면 예. 이 시민결합 같은 경우에는 10상 중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면 뭐 동거 커플 혹은 시민결합 커플이 단순히 좀 무능하다 혹은 아니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다양한 가구를 인정해주는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재밌는 통계를 또 하나 봤는데요. 짧게 한마디. 네, 국내 동거 경험자 중에서 4분의 1은 경제 문제 때문에 동거를 했다고 하고요. 뭐 생활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인 의사가 있는데 동거했다는 사람들이 한 70% 가량이었고 혼인 계획이 아예 없는데 동거를 경험했다고 밝힌 사람 19%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결혼 제도나 이런 문제점은 지금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고 예.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의 결합처럼 너무 크게 인식되는 게 문제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거를 한 분들조차도 결혼으로 가더라.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다. 알겠어요. 비혼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일단 최소한의 법적 권리는 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장해찬 씨도 동의하신 거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빨리 좀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컨대 뭐 대출 금리 깎아준다든지 행복주택을 준다든지 이런 등등까지는 어떻게 할지는 더 좀 논의가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